벼라가 들려주는 동화. 알면 알수록 훨씬 재미있는 유목민의 이야기책 오우야담 중 몇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622년경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설화집 오우야담에는 580여 편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어지러운 시대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재치있게 풍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왕실 귀인부터 상인, 농민, 귀녀까지 다채로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당시로서는 다루기 힘든 이야기들도 과감하게 다루어져 있어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한 유목민의 이야기책 오우야담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옛적 지방 관아 무관 중에 유씨성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이 있어 한밤중에 길을 나섰는데 무슨 일인고 하니 돈에 으뜸 벼슬인 관찰사가 옆 마을에 와 있다는 소식에 유씨의 상관이 안부를 여쭙고 오라고 해서였지요.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관찰사에게 인사를 올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산 하나를 넘어야만 했다네요. 산도 그냥 산이 아니었어요. 길이 매우 후미지고 험한 악산 중에 악산이었어요. 그러나 윗사람의 명이니 어찌하겠습니까? 횃불에 의존해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벼랑간 그림자 하나가 유씨의 눈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시커멓고 우람하게 생긴 것이 보통 산짐승이 아닌 듯 해보였다지요. 나는 무술께나 하는 무관이니 도망 따윈 치지 않을 테다. 유씨는 마음을 다잡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무엇을 어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겁만 줘서 쫓아보내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녀석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유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날쌘 몸으로 요리조리 숨어 보았습니다. 산짐승의 정신을 쏙 빼어 빠져나갈 요령이었지요. 그렇지만 산짐승은 그가 숨는 길목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녀석이 지쳐 가버릴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웬걸 새벽달이 떠오르는데도 산짐승은 그대로였다지요. 결국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녀석 앞에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 산짐승은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호랑이의 입속에 기다란 물체가 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유씨를 향해 연달아 엎드렸다 일어났다 앞발로 자기 입을 가리켰어요. 유씨는 호랑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는 타이르듯 물었습니다. 입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준다면 나를 물지 않고 보내주겠느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머리를 끄덕이고 입을 쫙 벌렸습니다. 막상 호랑이 입이 쫙 벌려진 것을 보니 유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 입속에 팔뚝을 쑥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 물건을 빼내어 주었지요. 꺼내보니 새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호랑이가 어떤 여인네를 잡아먹다 목에 걸린 것이었지요. 아무튼 유씨 덕분에 입안에 꽂힌 비녀를 제거한 호랑이는 감사의 뜻으로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 큰 절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유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씨가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웬 호랑이 한 마리가 무덤 구덩이 안에 들어앉아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딘지 낯이 익어 살펴보니 일전에 유씨가 입안에 꽂힌 비녀를 꺼내 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지요. 유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호랑이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무덤 구덩이를 흙으로 다시 메우고는 유씨더러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를 쫓아가 보니 호랑이가 다른 산 등성이의 흙을 움켜쥐고 땅을 파라는 신용을 해 보였지요. 호랑이의 고집을 익히 아는 유씨는 하는 수 없이 호랑이가 가리키는 곳을 맷자리로 삼아 아버지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씨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유차달이었다고 합니다. 유차달은 왕건이 고구려를 세울 때 재산을 털어 군대에 수레와 식량을 보급한 인물입니다. 유씨가 호랑이를 도운 덕에 훗날 묘를 좋은 곳에 쓰게 되어 유차달과 같이 널리 이름을 떨친 아들을 보았으니 우린 모두 누군가를 도울 줄도 도움받은 것을 갚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천벌받은 신흥준의 가족. 성은 신가이고 이름자는 응주라고 통역하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어 자랄 때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신흥주의 아버지 신현도 역관 출신이었지요. 신현은 워낙 일을 잘해 한창 때는 나란 일로 중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공을 많이 세워 말년에는 정이품에 해당하는 관직까지 올랐더랍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흐르는 세월엔 장사가 없었지요. 나이가 80에 이르니 신현은 기력이 딸렸습니다. 그는 결국 장손 응주에게 가업을 비롯해 재산도 모두 물려주었지요. 상속자인 신응주가 자신을 잘 챙겨주리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응주의 아내, 그러니까 신현의 며느리는 성질이 사납고 욕심이 많아 쌀 한 톨도 베풀지 않았더래요. 그러면서도 보는 눈이 많으니 효도하는 척은 해야 했답니다. 아버지께 보내드리라고 제철 과일이나 생선 등을 누군가가 주면 며느리는 음식을 빼돌려 자신의 딸에게 먹이곤 했더래요. 그리고는 음식을 준 사람에게 깨끗이 빈 그릇을 보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으셨나 봅니다. 아버님께서 남김없이 다 잡수셨어요.
괘씸하긴 신흥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었지요. 따로 사시는 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이 귀찮아 안부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을 정도였지요. 녹봉을 받으면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나눠 아내에게 대신 갖다 드리게 했답니다. 하지만 신흥주 아내가 그것을 고지곳대로 전달할 리가 없었지요. 신흥주의 아내는 녹봉으로 받은 쌀 한 마를 몰래 덜어내고 물에 여러 대를 섞어 시댁에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흥주의 아내가 시아버지 몫으로 주어진 물건을 가로챈 경우는 이 밖에도 허다했지요. 하지만 시녀는 며느리 행실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한마디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도 아비를 등한시하는데 며느리만 탓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다면 이를 신흥주가 전혀 몰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뿐이었지요. 평소에도 효심 같은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루는 신연이 아들네 집을 들렸습니다. 도착하니 공복감이 밀려왔지요. 게다가 여름이라 덥기까지 했답니다. 신흥주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왔는데도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합니다. 음식을 올리라 할 터이니 쉬다가 가십시오. 그리고는 바로 외출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밥은 고사하고 며느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종이나 손녀딸도 한통속이었어요. 기다리다 지친 신흥주는 며느리가 나를 대접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지팡이의 몸을 의지해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신흥주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 여종, 딸이 다른 마을로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사방 천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비가 무섭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신흥주 가족은 부랴부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신흥주의 집에 날벼락이 3번 쳤습니다. 번갯불이 마당이며 집안이며 대굴대굴 굴러다녀 밖에서는 불이 난 줄로 착각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하늘이 우지끈하고 찢기고 땅이 짜그락하고 갈라지더니 또 눈 깜짝할 사이 아주 말짱하게 날이 개었지 뭐예요. 신흥주의 집으로만 날벼락이 내꽂힌 것이 기이하여 마을 사람 몇몇이 비가 멎은 후에 들어가 살펴보았더니 아니 글쎄 아내, 딸, 여종 셋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짜그라진 땅속으로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이웃에서는 벼락을 맞아 죽었나 하늘로 솟았나 수군거리기만 했더랍니다. 집안 사람 셋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으니 벼락도 이런 벼락이 없더랍니다. 이로 인해 마을 안에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신흥주 내외가 부모의 재산만 취하고 효도는 나몰라라 하여 집이 풍비박산 나버렸다고요.
신시일가 사건으로 고우란이 떠들썩해지자 관아에서는 신흥주를 잡아들여 철저히 신문을 했습니다. 그간의 불효를 낱낱이 자백한 신흥주는 벌로 곤장 100대를 맞고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흥주의 불효를 매섭게 꼬집었어요. 신흥주의 아내도 심보가 나쁘지만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한 신흥주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효란, 물질이 아닌 진심을 다해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부모의 안녕을 수시로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노루. 한 스님이 수행을 하기 위해 외지고 으슥한 산길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할딱이며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기슭을 이리저리 둘러보니 노루가 뱀에 칭칭 휘감겨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노루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루를 옥죄고 있는 뱀은 어지간한 어른 키의 곱절 이상 될 만큼 길고 힘이 셌으니까요. 갸날프고 순한 노루가 혼자 뱀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노루는 두려움과 슬픔에 눈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안쓰럽게 생각한 스님은 당장의 지팡이로 뱀을 내리쳤습니다. 스님의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와 달랐어요. 손잡이가 쇠고리로 되어 있어 움직이면 딸랑딸랑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이 소리를 뱀이 싫어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스님께서 지팡이를 휘둘러 가까스로 노루를 구해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뱀은 밤이면 밤마다 스님이 머무는 절을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 꽈리를 틀고서 호시탐탐 복수할 기회를 엿보았어요. 스님께서 이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매번 뱀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오갔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문지방에 걸려 휘청거리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뱀의 몸을 밟고 넘어갔습니다. 뱀은 옳았구나 하고 망설임 없이 스님의 정강이를 세게 물어버렸지요. 스님은 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올랐습니다. 지독한 고통으로 기절하여 정신까지 잃고 말았지요. 다른 스님들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절 밖에 초막을 지어 아픈 스님을 옮겨 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산 짐승 한 마리가 정체 모를 풀을 입에 가득 물고는 스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가져온 풀을 지디겨 스님의 상처에 문질렀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자 스님께서 눈을 떴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실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더욱 놀랄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눈을 뜬 이후에도 산짐승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풀로 치료를 해주었어요.
덕분에 스님은 갈수록 증세가 호전되어 예전처럼 건강해졌지요. 누가 이리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는 것인가? 스님께서 의아해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산짐승은 지난날 스님이 뱀에게서 구해준 작은 노루였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스님이 노루의 정성이 갸륵해 노루가 물고 온 풀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그 풀은 처음 보는 풀이었습니다. 스님은 궁금한 나머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이름은 없으나 네모난 줄기에 잎사귀가 참깨처럼 생긴 이 풀은 부스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풀을 태워 만든 채는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때나 벌레를 죽일 때 아주 좋지요. 주로 습한 데 자라나며 가지 끝에 옅은 홍색꽃이 핀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그토록 효능이 뛰어난 약초에 이름이 없다니 딱하다며 장함초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노루가 머금은 풀이라는 뜻의 장함초는 노루의 갸륵한 마음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 것이었지요. 웃음거리가 된 중국 사신. 옛날 옛적 중국 사절단이 조선에 왔다가 우연히 길에서 어떤 장부를 만났습니다. 키는 어림잡아 8, 9척 정도 되어배고 턱수염이 허리까지 드리워져 있는 남자였지요. 사절단의 사신 한 명은 조선은 예의 바른 나라라고 하더니 과연 지나가는 행인까지 어쩜 저리 기품 있게 생겼을꼬 하고는 장부와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했답니다. 하지만 사신은 조선말을 할 줄 몰랐고 장부도 중국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사신은 장부와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급한 대로 손을 써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손가락을 동그랗게 오므렸습니다. 그러자 장부는 손가락을 네모지게 만들어서 화답했지요. 사신은 장부의 반응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번에는 세 손가락만 말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장부가 5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만으로도 일이 잘 통할 수가 있다니 신기하다. 사신은 좋아하며 다음에는 옷자락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을 본 장부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켜 보였지요. 사신은 마중 나와 있는 관반사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조선인은 예절 바르고 머리가 좋다더니 참으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관반사가 물으니 사신이 답하였어요. 내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장부 한 사람을 만났지요. 풍채가 장대하고 수염이 근사하여 분명히 남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소. 그래서 하늘이 동글다는 의미로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 보였는데 글쎄 그가 손가락을 네모로 만들어 보이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땅이 네모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다시 손가락을 셋만 구부렸지요.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가 5손가락을 몽땅 접어 의리, 자애, 우애, 공경, 효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참말입니까? 그렇다니까요. 해서 내가 옛날에는 옷을 들이우고 가만히 앉아서도 덕으로 천하를 다스렸다는 뜻으로 옷자락을 활짝 들어 보였더니 장부는 자기 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답하지 뭡니까? 하하하. 입으로 가리켰다고요? 아니 왜요? 왜긴요. 훗날엔 말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일 테지요. 참으로 고상한 외모만큼이나 학식이 뛰어난 남자가 아니요. 사신이 겪은 일화를 기이하게 여긴 관반사는 평양에 사람을 보내어 장수를 수소문하였습니다. 이윽고 장부를 찾아낸 관반사는 사신의 손짓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신께서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었을 적에 자넨 어찌하여 손가락을 네모지게 하였는가? 장부는 어깨를 으쓱이며 신드릉하게 대답했어요. 그거요. 그분이 동그란 절편이 드시고 싶다 하시길래 소인은 네모난 절편이 먹고 싶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신께서 3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이하여 5손가락을 구부렸나? 그분께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싶다 하시길래 소인은 5끼를 먹고 싶다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관반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사신께서 옷자락을 들어 보였을 때 어찌하여 입을 가리켰는가? 그분께서 난데없이 옷차림을 걱정하시기에 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것이 근심이라고 대꾸한 것이었습니다. 장부의 속내도 모르고 기품 있는 남자를 만났다며 좋아한 사신을 떠올리니 관반사는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중국 사신의 경험담은 아주 오랫동안 웃음거리로 전해지며 조정 대신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